공주 문화예술촌 창작 레지던시 결과보고전이 지금 이런 일정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이 전시에 대한 전시 서문, 그리고 전시 제목, 그리고 입주 작가들에 대한 1회 특강을 제가 요청받아서 11월 16일 날 공주에 내려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는 전시 서문에서 제가 그 입주 작가 6명에 대해서 약수를 한 글을 썼어요. 그 약수란 글을 요약한 영상을 만들 거고, 그리고 그 특강 때 그 한 입주 작가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전공자 미술에 내가 관심이 많아 보이는데 그 비전공자 미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자가 비전공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했어요. 그 답변도 영상 말미에 넣었으니까 끝까지 보십시오. 이 결과 보고전의 전시 제목을 6개의 다른 미술이라고 달았습니다. 왜냐면 각기 너무나 달라가지고. 이 6명의 작가는 제가 비평으로 한번 다룬 바가 전혀 없어요. 딱 한 명 빼놓고는. 한 명은 저한테 비평을 부탁해서 강우찬에 대해서 쓴 적이 있고, 그 유튜브 영상으로도 다뤘었죠, 제가. 근데 나머지 5명은 작품을 다 처음 봤어요. 처음 보고 제 그 첫인상을 글로 요약해가지고 선문에 집어넣었어요. 제가 이미 앞서 글 쓴 바 있는 강우찬 같은 경우는 자동기술적인 붓질로 평면과 입체 작업을 만드는데, 그것이 이목구비를 띤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구부정한 인체로 보이기도 하고 측면 프로필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확실한 형태로 이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 편입니다. 밑그림 없이 우연성의 창작의 방점을 두고 작업을 한다는 말이죠. 멋대로 자라는 선들의 그림이 그 생명체로 치면 생명체의 배아가 분열 증식하는 과정에 빗대만 하다고 제가 그래서 썼고요. 평면에서 시작한 이 사람의 작업이 나중에 부조를 거쳐서 이제 입체까지 확장했고, 색채도 훨씬 더 독특한 색채로 이제 발전을 해 나왔더라고요. 제가 좀 조언을 준 거는 아무리 우연성에 기초해서 작업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좋은 색감이 어떤 걸지 좀 구성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우연적인 결과를 하더라도 좀 더 인상적인 형태가 어떤 걸지 좀 미리 궁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병준 회화 작가인데 22년도 작품 신작만 두고 봤을 때는 개인성이 실종된 익명의 시대를 그린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눈, 코, 입기를 지우고, 그리고 마네킹처럼 사람을 이렇게 민머리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전 작업을 보니까 그 제 짐작이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무채색 인물을 하는 건 똑같은데 익명성사회에 대한 그런 연관성은 없더라고요. 이 김영준의 일관성이 있다면 인물화라는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색채로 금을 내거나 눈매를 약간 뭉개거나 아무튼 얼굴을 불안정한 초상화로 만든다는 일관성이 있어요. 탁하지만 고유한 색채나 얼굴 고유로 이렇게 뭉갠 점들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술품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를 언젠가 했죠. 그래서 실용성을 뺀 자기 목적성에 충실한 것을 예술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도예는 좀 급이 낮은 예술로 간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도예 작가들 가운데 실용성을 제거하고 자기 목적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주 작가 가운데 박동욱도 그런 경우예요. 박동욱도 자연석이라든지 세라믹을 균질하게 질서 잡힌 화면으로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 그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고 재현하지 않는 추상체라고나 할까? 그래서 제가 어떤 거에 비유했냐면, 도쿄의 아사히 맥주 본사 옥상에 디자이너 필립 스탁이 제작한 일명 아사히 불꽃이라는 조형물이 있죠. 근데 이 조형물에 대해서 코메이 로이드 모건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구상적 내용도 없는 형태, 오직 정서적 맥락만 가지는 진정 의미 없는 기호. 이거 칭찬이에요, 이게. 그쵸. 그러니까 실용성과 거리를 둔 도예 실험도 아마 이렇게 나갈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줬고요. 보통 비디오 아트가 지루하지 않습니까? 러닝타임도 길고. 안소라가 이렇게 영상 작업을 했는데, 이분이 요즘 NFT 아트의 흐름에 따른 건지 모르겠는데 1분 내외 짧은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은 거는 화병, 이게 아카데믹한 미술의 소재죠. 그리고 뒷장의 대표적인 파운틴, 분수, 그리고 라파엘 전파화가 존 에버릿 밀레이의 오피리아를 연상시키는 어떤 대상을 등장시키고 거기에 이제 바람이 나부끼는 이런 모습을 담았는데, 러닝타임이 짧더라도 너무 단조로운 알고리즘을 따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오히려 지루함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짧은 영상이지만 여기에 무질서와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 조진희, 그러니까 이분은 그 숲속에서 자라는 특정한 품종의 풀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연작 남기는 그 풍경 그림을 그리는데, 숲풀과 화면을 짜임새 있고 균질하게 채운 점에서 비구상 그림의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게 전적으로 주관적인 그림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작가 노트 읽어봤더니 그럴 만한 어떤 주관적인 사연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연. 그림을 그러니까 자기 치유한 방편으로도 쓰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다만 자기 치유만이 목적이 아니라면 작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또 읽어낼 법한 시각적 단서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조언 원래 되게 많이 하죠. 끝으로 조천휘라는 분인데, 이분 작업은 제가 사실 잘 못 읽었어요. 왜냐면 약간 장식 예술의 영역에 가까워 보여서 그건 또 제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꽃봉오리를 작업의 모티브로 가져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작의 모티브인 꽃봉오리가 일반인들이 미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과거에 제작된 아주 무수한 꽃그림이 있습니다. 혹은 다양한 꽃 화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만큼이나 과거의 꽃에 대한 어떤 화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거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어요. 이제까지 결과물보다는 훨씬 더 풍성한 결과물을 만들 것 같다라고 제가 조언을 줬죠. 그리고 입주작가 대상 특강 때 나왔던 질문, 그러니까 비전공자 미술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제 답변은 뭐였냐면, 전공자보다 비전공자는 대체로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이 답변을 하니까 좀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아마 비전공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공자보다 비전공자들 중에 월등한 실력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확 주목을 하게 되다 보니까 비전공자 안에 어떤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공자하고 비전공자 사이의 차이는 제가 강의 때도 얘기를 한 얘기인데,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거주자의 차이하고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공자하고 비전공자, 수도권에 있는 사람하고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요즘에 동시대의 작품의 우열을 가르는 미적인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서가 대개는 수도권, 전공자들이 모인 곳에 이 정서라는 구름이 떠 있어요. 동시대의 작품의 우열을 이렇게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느낌? 정서라는 이 구름은 대개는 수도권하고 전공자 그룹에 떠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쫄질 않죠. 근데 비전공자들 혹은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요즘의 흐름이, 요즘 미적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개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비전공자들이 피해야 될 제 1번이 고립이거든요. 저의 답은 이렇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수도권 혹은 주류미술계의 일원, 거기는 어떤 사람 혹은 거기는 어떤 거점과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